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굽타 왕조와 인도의 고전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이슬람화와 무굴 제국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교과서로는 94페이지입니다. 굽타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인도 대륙은요, 분열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진출하게 됩니다. 8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인도 서북쪽으로 침입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12세기 말 이후가 되면요, 이슬람 세력이 본격적으로 인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이제 델리 술탄 시대라고 해서요, 5개의 이슬람 왕조가 델리를 중심으로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13세기 초부터 약 300년간 북인도 지역을 지배했고요. 이 같은 시기에 중국은 원나라와 명나라가 있었고, 서아시아에는 오스만 제국과 티무르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델리 술탄 시대의 이슬람 왕조들은요, 힌두교도들에게 대체로 너그러운 정책을 펼쳤는데요. 지지야, 그러니까 인두세만 부담하면 힌두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일부 술탄들이 이슬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델리 술탄 왕조에서 힌두교도들에게 너그러운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나서 카스트 제도의 엄격한 신분 제도에 불만을 품었던 인도 사람들 중에는 이제 신분 평등을 주장하는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인도 북부 지역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종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다른 나라가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델리 술탄 왕조는 북인도 지역을 다스렸다 그랬죠. 이 시기에 남쪽 지방, 남인도 지방에는요, 14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비자야나가르 왕국이 있어서요, 이 나라는 힌두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군국주의적인 성격을 띠었던 나라라고 하네요. 네. 이제 북인도와 남인도를 통틀어서 전 인도를 통일한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무굴 제국입니다. 무굴 제국은 16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있었고요. 이 시기에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서아시아는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가 있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바부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요. 바부르는 스스로를 몽골의 후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예로는 티무르, 목예로는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했는데요. 티무르도 이제 칭기즈칸의 후손임을 자처했었죠. 그래서 몽골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무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이제 국가를 세우고 인도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바부르가 인도 전역을 통일하진 않았고요. 이제 그 이후 황제들이 인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16세기 중반에 아크바르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크바르 황제가 남부의 일부를 제외한 전 인도를 이제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료제와 지방 행정 기구를 정비했고요. 또 지지야를 폐지해서 힌두교도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아크바르 황제의 종교적 관용 정책은요, 이제 힌두교도를 관료에 임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점령한 지역들의 혼인 동맹으로 힌두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약 100년 후에 등장한 아우랑제브 황제는요, 남인도 대부분을 정복해서 이제 최대 영토를 확보했지만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워서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지즈야를 부활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시크교도의 저항, 마라타 동맹의 반란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 100년의 시간을 두고 상반된 황제들이 이 무굴 제국을 다스렸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 중에서 아크바르 황제와 유사한 정책을 펼쳤던 나라, 왕조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우랑제부 황제와 유사한 정책을 펼친 나라, 왕조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굴 제국은요, 인도 대륙을 거의 정복하고 다스리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 집권적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완전한 국가로 존재한 적이 별로 없고요. 계속해서 분열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란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라타 동맹과 같이 제국 안에서 작은 소국들끼리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종교와 지역적 차이가 컸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로 완전히 통일되기가 힘들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했는데요. 왕위를 계승하는 규칙이 없어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정치도 복잡하고 지방의 정치도 복잡한 그런 혼란한 양상이 계속되었는데요. 15세기부터 포르투갈, 16세기 이후에는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세력이 침투하면서 무굴 제국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슬람이 인도에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문화를 힌두 이슬람 문화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주요 문화유산으로는요, 인도의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의 전통적인 건축 소재인 대리석을 사용했고요. 인도 고유의 연꽃 무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요. 돔 양식과 미나렛이 이제 건축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95쪽에 보면은 또 구체적인 설명이 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힌두 이슬람 문화는요. 아랍의 전통과 페르시아 문화, 그리고 튀르크인의 풍습이 인도에 전해지면서 이제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융합되었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본격적으로 인도에 침입하기 시작한 게 이제 튀르크족이 이슬람 세계의 주요 세력이 되었을 때 그 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랍의 문화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적 또 튀르크적 성격도 이제 같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힌두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요. 우르두어라는 언어인데요. 우르두어는 힌두어의 페르시아어와 아랍어가 합쳐진 언어이고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한 시크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크교는 나나크라는 사람이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좋은 점을 취해서 만든 종교라고 합니다. 유일신을 믿었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관용, 평등 등을 추구한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 부분에서도요. 무굴 회화라 그래서 페르시아의 세미라에 인도 양식이 가미된 새로운 양식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인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역사는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역사로 쭉 이어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 분열된 상태로 있던 적이 많고요. 하나의 왕조가 들어서더라도 그 왕조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가지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지역적인 차이, 지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사이사이에 이렇게 배우지 않고 지나간 부분이 많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많은 내용을 세세하게 다루기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너무 깊은 것 같네요. 그래서 교과서 수준에서 이 정도로 남아시아의 역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럽 지역의 역사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